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저는 현재 시댁 식구들과 연을 끊고 지내고 있는데요. 사연을 듣다 보니 문득 어처구니 없었던 시댁 인간들의 행실이 떠올라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와 남편은 중학생 때 같은 학원을 다니던 가깝지도 멀지도 않던 친구 사이였어요. 그저 지나가다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하는 그 정도 사이였죠. 그렇게 알고 지내던 남편과 저는 고등학생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각자 갈 길을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대학에 가고 지금 다니는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남편을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죠. 그렇게 저흰 가깝게 지내게 되었고 처음엔 반가운 친구 사이로 지내던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되었고 결혼 약속과 함께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아주버님은 남편과 쌍둥이였는데 남편과 마찬가지로 같은 학원에 다녔던 터라 상견례 자리에서 저를 보고 엄청나게 반가워해 주더라고요. 재수씨,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반가워요. 두 사람 인연이긴 인연인가 보네요. 결혼까지 한다니 말이에요. 그러게요. 저도 회사에서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다 가족이 될 운명이었나 보네요. 결혼 축하해요. 내 동생 잘 부탁해요, 재수씨. 이렇듯 저흰 알던 사이더라도 서로 간의 예의는 차리며 인사를 나누었고 상견례 자리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잘 마무리되었어요. 양가의 축복을 받으며 저흰 결혼을 하게 되었고 신혼집은 친정에서 세를 주고 있던 아파트가 비게 되어 그 집에 전세로 살게 되었어요. 회사에서 가깝기도 했고 무엇보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세를 주신 친정 부모님 덕분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결정이었어요. 그렇게 저흰 평범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고 포용력이 넓은 남편 덕분에 크게 싸울 일 없이 잘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출근을 하고 남편은 연차를 써 쉬는 날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 일어나 저를 회사에 데려다주고 형을 만나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형도 오늘 쉰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전 알겠다고 했고 남편은 마칠 때 데리러 오겠다고 하며 손을 흔들더라고요. 그렇게 전 남편의 배웅을 받으며 출근을 했고 퇴근 시간이 다가왔어요. 다 와간다는 남편의 연락에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는 남편의 차는 오지 않았고 이상한 차가 제 앞에 멈춰서더라고요. 그 순간 창문이 열렸고 운전석에 앉은 남편이 타라고 하더군요. 의아했지만 별 생각 없이 전 차에 몸을 실었고 차에 타자마자 남편에게 물어보았어요. 여보, 이 차 뭐야? 중고차로 새로 샀다기엔 등급도 그렇고 주행거리도 그렇고 당신 차보다 나은 게 없는데? 설마 제 값 주고 산 건 아니지? 그게 오늘 형 만난다고 했잖아. 거의 반 강제로 바꿨어. 형 차랑. 이거 형 차야. 뭐? 왜? 몰라. 바꿔달라고 계속 그러잖아. 처음엔 안 된다고 했는데 계속 내 차가 갖고 싶다고 하루 종일 귀찮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바꿔버렸어. 황당하더군요. 남편 차도 그리 좋은 차는 아니었는데 그것마저 탐내며 바꿔가다니 그렇게 안 봤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시숙도 시숙이지만 남편도 어이없기는 같았어요. 아무리 자기가 총각 때부터 가지고 있던 차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일은 상의 정도는 해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했기에 남편에게 단호하게 한마디 했어요. 당신이 지금 웃을 때가 아니야. 일단 차는 이미 바꿨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나랑 상의 정도는 해줘. 나 정말 지금 어이가 없어지려고 그래. 아무리 동생 차가 탐난다고 해도 그걸 정말로 바꾸자는 형이나 바꾸자고 한다고 바꿔버리는 동생이나 나 황당해 진짜. 그런가? 난 워낙 어릴 때부터 이러고 살아서 그런 생각도 못했네. 먹는 것도 그렇고 입는 것도 그렇고
좋은 거는 다 형이 먼저였거든. 그래요. 남편은 이 상황에 대한 자각 자체가 없더라고요. 3분 빨리 태어난 것도 형이라고 남편은 어릴 때부터 집안의 분위기에 휩쓸려 시숙을 머리 위에 이고 산 듯했어요. 이미 등록비까지 다 내고 명의까지 바꿔버린 차이기도 했고 곧 임신 준비도 할 예정이라 차를 한 대 더 살 예정이었던 터라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대신 전 남편에게 정신교육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당신 걸 아주버님한테 다 양보하는 건 당연하지가 않은 일이야. 그게 설사 아주버님이 가지고 싶어 한다고 해도 말이야. 아주 극단적인 예로 만약에 아주버님이 내가 갖고 싶으니까 날 달라고 하면 줄 거야? 미쳤어? 당신을 어떻게 줘? 내 마누라인데. 좋았어. 앞으로 그런 마인드로 살아. 이기적으로 살라는 말은 아닌데 내 것은 내 것, 네 건 네 것이라는 생각을 좀 하란 말이야. 왜 당신도 가지고 싶고 당신도 어렵게 가진 걸 아주버님한테 양보를 해? 그건 아니야. 아무리 형제라도 말이야. 알겠어. 앞으로는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할게. 당신이랑 꼭 상의도 하고. 남편은 호언장담해 주었고 저는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흰 시숙의 차는 만일에 대비해 팔지 않고 두기로 했고 조금 더 앞당겨 새 차를 뽑아 함께 타고 다니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시부의 생신이 다가왔고 남편과 저는 퇴근 후 바로 약속 장소로 가게 되었어요. 그때까진 시댁과 얼굴 붉히는 일 한 번 없이 잘 지내고 있었던 터라 기쁜 마음으로 시댁 식구들이 모인 곳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 저희를 아주버님도 발견했는지 손을 흔들더니 저희가 의자에 앉기도 전에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야, 너 차 바꿨냐? 좋던데? 정확히는 차 이야기였지만요. 도대체 언제 본 것인지 이때부터 시작된 차 이야기는 끊기지 않더군요. 언제 샀어? 나랑 차 바꾼 지 얼마나 됐다고. 그새 저렇게 좋은 차도 다 사고. 능력 좋다. 능력 좋기는 문짝만 우리 거고 다 대출이지 뭐. 우리 이제 임신 계획도 세우고 있고 원래 바꿀까 생각도 하고 있던 터라 그냥 앞당겨서 샀어. 이제 아기 생기고 출산하게 되면 이 사람하고 아기하고 타고 다녀야 하니까. 부담되더라도 안전하고 좋은 차로 산 거고. 이렇게 말한 남편은 더는 차 이야기가 하고 싶지 않다는 듯 티가 나게 시부에게 말을 걸며 말을 돌려버렸지만 시숙은 그런 남편에게 끈질기게 차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어찌나 캐묻는 것인지 남들이 보면 남편에게 차를 사러 온 손님이라 착각까지 하겠더군요. 남편은 끊임없는 시숙의 물음에 대답하느라 밥은 먹는 둥 마는 둥 했고 전 그런 남편이 신경 쓰여 가만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시숙의 차 이야기가 거슬리기도 했고요. 아주버님, 차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시고 식사하세요. 음식 다 식겠어요. 당신도 얼른 먹어. 아까 회사에서부터 배고프다고 했잖아. 제 말에 시숙은 합주기가 되었고 시모는 사랑하는 장난말을 막은 저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지 연신 헛기침하더라고요. 그것도 저를 노려보다시피 하면서요. 시댁 식구들의 분위기를 보아하니 그간 남편이 어떻게 지냈는지 대충 알겠더라고요. 미쳐 날뛰는 시숙과 그런 시숙이라면 뭐든 다 잘한다 했을 시부 시모, 그리고 그 사이에서 뭐든 다 양보하며 살아온 남편까지. 전 시모가 노려보든 말든 남편을 챙겨주며 남편의 길을 살려주었고 저를 노려보던 시모도 이내 저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시부와 시숙을 챙겨주더군요. 분위기가 티나게 확 가라앉았던 터라 이쯤하면 더는 차 이야기는 꺼내지 않겠지 했는데 시숙은 식사 자리가 끝나고 주차장을 가는 내내 저희에게부터 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만 갔고 남편은 해탈을 했는지 표정에서 그 어떠한 감정도 보이지 않더군요. 이윽고 우리 차 앞에 섰을 때 시숙의 입에선 어이없는 말들이 흘러나오더군요. 야,
차키 좀 줘봐. 차키는 왜? 승차가 못 던지 보게. 조심해서 탈 테니까 얼른 차키 줘봐. 전 제 두기를 의심했어요. 차키를 맡겨둔 것도 아니고 어쩜 저렇게도 당당하게 차키를 달라고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시숙도 시숙이었지만 더 어이없는 건 시부 시모였어요. 시숙이 차키를 달라고 하니 말리기는커녕 고개까지 끄덕이며 남편에게 차키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헛웃음이 나려고 하더군요. 전 혹시나 남편이 바보같이 차키라도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 남편을 보았고 남편은 여전히 감정이라고는 없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보험 때문에 안 돼. 이 차는 이 사람하고 나하고만 운전할 수 있다고. 그러면 먼저 가볼게. 나 피곤해서 얼른 가서 쉬어야겠어. 이렇게 말한 남편은 저를 후다닥 조수석에 태우더니 누가 막을 새도 없이 운전을 해서 그 자리를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밝게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당신 말대로 했더니 속이 다 후련한 거 있지? 나 사실은 이때까지 살면서 좀 억울한 적도 있었는데 양보해야 한다고 워낙 그러니까 그게 맞는 줄 알았거든? 그런데 아니었나 봐. 속이 막 후련한 거 보니까.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이날 남편의 모습은 개선의 의지가 보였고 충분히 고쳐 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믿음에 확신을 주게 된 계기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오더군요. 시부 생신 이후 저의 태도에 큰 불만을 가지게 된 시모는 저에게 틈만 나면 연락하며 괴롭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꼭 무슨 일이 있어야지만 전화를 하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혹시나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요. 아무 일도 없다. 네가 생전 나한테 먼저 전화하는 일이 없으니 나라도 먼저 해야 하지 않겠니?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며느리 목소리도 있겠어. 어제도 그제도 저에게 전화해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잔소리를 한 것은 기억도 나지 않는 것인지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대기 시작하는데 미칠 지경이더라고요. 이 고난은 또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나 고민이 깊어지던 어느 날 남편과 회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또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고 저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만 갔어요. 그 순간 남편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제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더니 전화를 대신 받더군요. 엄마, 집사람 회의 들어갔어. 무슨 일 있어? 아, 그냥 했다고? 난 또 회사 있을 시간인 거 엄마도 뻔히 알 건데 전화 오길래 무슨 급한 일 있는가 싶어서 대신 받았더니 엄마, 앞으로는 급한 일이나 할 말 있으면 나한테 전화해. 집사람 요즘 회사에서 중요한 일 맡게 돼서 바빠. 알겠지? 그럼 끊어, 엄마. 이러고 전화를 끊어버리는데 통쾌한 건 둘째치고 얼마나 든든했나 몰라요. 이렇게까지 제 편이 되어줄 거라곤 생각도 못했는데 시댁 복은 없었어도 남편 복은 있다는 생각이 들며 참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시모에게선 더는 연락이 오지 않았고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숙의 결혼 소식이 들려오며 상견례 날짜가 정해졌다며 집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날짜 정도는 전화로 말해주면 될 텐데 굳이 집으로 오라고 하니 조금 의아한 마음도 있긴 했지만 생각해보니 얼굴 뵌 지도 오래된 것 같아 좋은 마음으로 겸사겸사 시댁으로 가기로 했어요. 남편과 저는 함께 퇴근하고 시댁으로 향했고 시댁에 도착하니 왜인지 모르게 분위기가 무겁더라고요. 원래라면 너스레를 떨며 장난을 걸어와야 하는 시숙이 조용한 것도 그렇고 묘하게 제 눈치를 살피는 시부 시모도 그렇고요. 남편은 무언가 알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남편의 눈치를 살피니 남편 역시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그렇게 식사는 시작되었고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코로 들어가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그야말로 체할 것만 같은 식사 자리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리도 눈알들을 바삐도 움직이는지 알 순 없었지만 곤란한 부탁인 건 분명한 것 같아 전 애써 모르는 척하고 있으니 답답했던 시모가 운을 띄우기 시작하더군요. 이야기 들었지? 우리 장남이 드디어 결혼을 한다는구나. 상견례는 이번 달 마지막 주말에 하기로 했어. 그래요? 그러면 그날 시간 비워둘게요. 그나저나 좋으시겠어요, 어머님. 늘 아주버님 걱정하셨는데 이제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네요? 그 걱정은 덜었는데 다른 걱정이 생겼지 뭐니. 어휴.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게 마땅한 집이 없지 뭐니? 집이 마음에 들면 돈이 없고 돈에 맞추니 집이 형편없고 그래서 요즘 고민이 깊어. 아, 그래서 다들 표정이 안 좋으셨구나. 그렇지 않아도 친구들 보니까 집 구할 때 다들 고민 많이 하더라고요.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 시간 있으니까 천천히 알아보세요. 잘 알아보면 괜찮은 집도 꽤 있을 거예요. 그렇겠지? 그런데 너희 집은 어떠니? 살기가 괜찮니? 이때부터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시모 하는 꼴이 꼭 시숙이 차 물어오던 꼴과 같아도 너무 똑같았으니까요. 그래도 설마 저희도 전세로 사는 집인데 눈독을 들이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저 저희 아파트에 매물이 났는가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 최대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신축은 아니긴 하지만 주변에 상가들도 많고 교통편도 좋아요. 무엇보다 회사가 가까워서 저흰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시모는 갑자기 제 손을 꽉 잡고 눈을 반짝이며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하더군요. 아가, 그래서 하는 말인데 그 집 우리 장남이 좀 살면 안 되겠니?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집 우리 장남한테 좀 양보해 주렴. 네? 그게 무슨 말이세요? 말 그대로야. 너희가 사는 집 우리 장남한테 좀 주렴. 어차피 그 집 너희 친정집이라고 했잖니. 네 친정의 자식이라고는 너 하나뿐이니 지금은 전세로 새들어 살고 있어도 언젠가는 다 네 것이잖니. 그러니 친정에다가 말 좀 잘해서 일찍 물려달라고 하고 그 집 물려받으면 네 신랑 명의로 해놓으렴. 그때부턴 우리가 다 알아서 하마. 아, 중간에 드는 세금은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그건 걱정도 하지 마라. 우리도 그 정도 생각은 다 하고 있어.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인지. 농담이라고 해도 억소리가 날 것 같은데 표정을 보아하니 진담이 분명했고 긍정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시부와 시숙을 보고 있자니 욕이 나올 것만 같더군요. 전 최대한 흥분을 하지 않으려 애쓰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부모님께서 물려주신다고 하신 것도 아니고 제가 나서서 어떻게 물려달라고 해요. 그리고 혹시나 물려주신다고 한들 그 집을 아주버님께 내주고 나면 저흰 어디 가서 살라고요? 그거야, 너희 친정에 집 한 채 더 있잖니? 거기 사는 사람 내보내고 너희가 거기 들어가서 살면 되지 않니? 설마 우리가 너희 길거리에 내앉게 하겠어? 다 생각을 해놨지.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어쩌면 이렇게 당당하게 친정 부모님의 집으로 이딴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웠던 것인지, 아니 애초에 친정에 노는 집이 한 채 더 있는지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인지 의문만이 가득했고 시모의 물음에 답도 하지 않고 생각해보니 상견례 날이 떠오르더라고요. 저희가 상견례를 할 당시 아빠가 한 채는 지금 세주고 있고 한 채는 곧 비니 저희 보고 들어가서 살라고 했던 말씀을 하셨고 시댁 식구들은 그 말을 이때껏 기억하고 있다가 이런 계획을 세운 듯 했어요. 짧은 찰나였지만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어이없고 화가 치솟더군요. 전 더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언성을 높였고 남편 역시 더는 듣고 있을 수 없다는 듯 제 말에 이어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어머님, 제발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 엄마. 제발 좀 그만해. 양심이 없어? 아니면 생각이 없는 거야? 다들 정말 왜 이렇게 염치들이 없어? 뭐? 집을 내놓으라고? 우리한테 집 맡겨놨어? 심지어 그 집, 처가집이야. 우리 돈으로 장만한 집을 내놓으라고 해도 제정신이 아니라고 할 마당에 뭐? 처가에서 집을 받아와서 내놓으라고? 그게 제정신 바뀐 사람들이 할 일이야? 그야말로 남편은 울분을 토해내기 시작했고, 그런 남편을 보던 시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남편의 뺨을 때리더라고요. 어디서 큰 소리인 거야? 네 눈에는 부모는 보이지도 않는 거냐? 내가 널 이따위로 가르치든? 그럼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냥 듣고만 있어야 했나요? 뭐가 그렇게 말도 안 된다는 말이냐? 우리도 다 생각해보고 내린 결론이야. 어차피 노는 집이고 어차피 너희가 물려받을 집인데 좀 일찍 물려받아서 네 형 결혼 선물로 집 한 채 주는 게 뭐 큰일이라고 이리도 큰 소리인 거야? 뭐가 그렇게 큰일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큰일이 아니라고요? 그래. 너희가 눈 딱 감고 집만 받아오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 아니냐? 저것도 말이라고 하는 것인지 참 대단한 인간들이라는 생각만 들더군요. 남편 역시 더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제 손을 잡고 일어나며 단호하게 한마디 했어요. 전혀 간단하지 않고요. 저흰 절대 처가에서 집 받아올 생각도 없고 혹시나 집을 받게 되더라도 줄 생각은 전혀 없으니 선물 캐지 말고 그 시간에 능력에 맞는 집이나 더 알아보세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말한 남편은 대답은 들을 필요도 없고 더는 말 섞을 필요도 없다는 듯 저를 끌고 시댁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시댁에선 연락이 없었지만 시숙에게선 적잖게 연락이 왔고 남편은 절대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며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그렇게 상견례 날이 되었고 저희는 고민하던 끝에 상견례에 참석하기로 했어요. 저희는 저희의 뜻을 분명히 밝혔고 아무리 상황이 이 지경이라도 형제가 있는 것을 뻔히 알 텐데 참석하지 않으려고 하니 마음이 불편해 많이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었죠. 걱정이 많았던 상견례 자리는 저희 때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좋은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었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다 시숙의 예비 장모님께서 집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그건 그야말로 파국의 시작과도 같았죠. 혹시 집은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나요? 저흰 사돈댁 의견에 맞추겠습니다. 집을 해주신다고 하신다면 저희도 거기에 맞게 다 해서 시집 보낼 것이고 애들끼리 알아서 하게 하신다면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혹시 따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들어보니 반반 결혼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이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스치더군요. 굳이 시숙이 집을 마련해야만 하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그 무리한 요구를 했던 시댁 식구들이 어이없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반반 결혼도 환영해 주신다고 하니 다행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이젠 그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일은 없겠다 싶어서요. 하지만 그런 제 기대와는 달리 시모의 입에선 예상치 못한 경악스러운 말이 흘러나오고 있더군요. 아유, 애들끼리 알아서 한다니요. 요즘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집은 남자가 해가야죠. 마침 괜찮은 아파트가 있어서 사려고 하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혼수 준비하도록 할게요. 대략 몇 평쯤 되나요? 32평이에요. 층은 20층인데 전망도 좋고 주변 상가도 많이 들어와 있어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거예요. 아, 신축은 아닌데 관리가 잘 돼서 아주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교통편도 아주 좋고요. 그래요? 무엇보다 교통편 좋다는 게 참 좋네요. 그렇죠?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이네요. 조만간 살던 사람들이 나갈 예정이니까 정리되는 대로 같이 보러 가시죠. 그래도 집은 한번 보셔야 하지 않겠어요? 빠른 시일 내에 연락 한번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면서 저를 쳐다보며 미소 짓는데 딱 알겠더라고요. 20층 32평? 인프라 형성이 잘 된 신축은 아니지만 관리가 잘 된 아파트. 그곳은 바로 저희 집이라는 사실을요. 그래요. 시모는 뻔뻔하게도 준다고 한 적도 없는 저희 집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마련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고, 그 머릿속은 뻔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상견례 자리에서 공포하듯 말하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집을 내놓을 거라 생각했겠죠. 그 얼마나 어이없고 멍청하게 짝이 없는 생각인 줄도 모르고요. 아니, 친정 부모님 집이 제 집도 아니고 저희가 마련한 저희 명의의 집도 아닌데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지 참 황당하더라고요. 심보도 참 날강도 심보보다 더하면 더했지 모자라진 않아 보이더군요. 시댁에서와 마찬가지로 시부 시숙의 표정은 평온하기 그지없음으로써 이 말도 안 되는 생각과 같다는 뜻을 표하고 있었고, 저와 남편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가고 있었어요. 전 상견례 자리고 나발이고 더는 참을 수가 없었고 시모에게 마지막으로 확인하기로 했어요. 어머님, 혹시 지금 마련할 수 있다는 아파트가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인가요? 나가야 하는 세입자는 저희고요. 맞나요? 그래, 그때 다 이야기되지 않았니? 우린 충분히 다 설명했다고 생각하는데 할 말 있거든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꾸나. 오늘이 어떤 날인지 모르니? 일단 상견례 자리부터 마무리하고 그때 이야기해. 알겠니? 당황하는 기색 하나 없이 뻔뻔하기 그지없는 얼굴로 딱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헛웃음이 나며 눈앞이 캄캄해질 만큼 감당할 수 없는 화가 오르는 느낌을 받았어요. 떠오르는 많은 말들이 뇌를 거치지 않고 입으로 나오려는 순간 지나치게 차분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중요하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네요, 사돈 어르신. 지금 저희 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아파트는 아마 마련하지 못할 겁니다. 그 집은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인데 저희가 내어줄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아니, 내어드릴 수가 없다는 말이 더 맞겠네요. 그 아파트 저희 처가에서 저희가 좀 더 편안하게 결혼 생활하라고 저희에게 세주신 집입니다. 그런 집을 저희 부모님께서 며칠 전부터 계속 내놓으라고 생떼 아닌 생떼를 부리시네요. 남편의 말에 사돈댁에게선 아무 말 없이 표정이 굳어버렸고 그런 상황을 살피던 시모는 노발대발하며 남편을 핀잔하고 나서더군요. 아닙니다, 사돈. 다 오해예요. 넌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생떼? 그게 부모한테 할 말이야? 그럼 이걸 보고 생떼라고 그러지 달리 뭐라고 할 수 있겠어? 분명 안 된다고 했지. 처가에 집을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형이 장가가는데 왜 우리가 처가댁에서 집을 받아와야 해? 그것도 주신다고 한 적도 없는 집을 말이야. 그런 걸 보고 날강도 심보라고 하는 거야, 엄마. 어때요, 사돈 어르신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저희 부모님께서 처가에 가서 집을 받아오라고 하더군요. 그것도 두 채나요. 한 채는 지금 저희가 사는 집인데 그 집엔 형이 들어가서 산다고 하고 한 채는 저희 보고 들어가서 살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 정말 그만하지 못해?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잊었어? 네 형 결혼 망치려고 작정했니 너? 결혼 망치려고 작정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식구들이지. 어떻게 하나같이 그런 생각들을 해?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이 없냐고. 그때도 분명하게 말했는데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말해줄게. 우린 절대로 처가에 집 달라고 할 생각도 우리가 사는 집 내줄 생각도 없으니까 쓸데없는 꿈 꾸지 마. 알겠어? 내 부모, 내 형이지만 난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어쩌면 이리도 뻔뻔하게 이런 생각,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말이야. 개판 5분 전. 딱 이 말에 어울리는 분위기가 되고 눈알이 튀어나오게 남편을 노려보며 씩씩거리는 시부 시모와 자신의 예비 처가 식구들의 눈치를 살피는 시숙. 그리고
여전히 평온하기 그지없는 남편 사이에 무거운 정막만이 흐르던 그때 시숙이 입을 열더군요. 너 왜 이렇게 변했어? 너 원래는 이렇지 않았잖아. 다 잊었냐? 네가 가진 건 다 내 거라는 걸. 너 역시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때껏 나한테 다 양보하며 그렇게 살았잖아, 너.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거야? 그깟 집 좀 주면 되는 건데. 어차피 네 집도 아니고 처가에 그냥 받아오면 되는 건데 그것도 못 해줘? 자동차는 군말 없이 넘겨놓고 왜 집은 안 되냐고. 이 무슨 제 무덤 스스로 파는 짓거리인지. 시숙은 친절하게도 자신이 얼마나 파렴치하고 상식 이하의 인간인지 스스로 증명하고 있었고, 형님이 될 뻔했던 여자의 표정은 실시간으로 썩어가고 있더라고요. 여자의 표정은 보이지도 않는 것인지 시숙의 말도 안 되는 생떼는 계속되고 있었고, 그런 시숙의 말을 듣고만 있던 남편은 긴 한숨을 쉬더니 말하더군요. 그래. 나 이때까진 그렇게 살았어. 그게 맞는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 그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까지 살던 대로 살아, 그냥. 알겠어? 아니, 이제 그게 틀린 거라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살진 않을 거야. 차 이야기했지? 그깟 차 정도야 형이니까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어. 사실 가격 차이도 크게 나지 않았고 내 돈으로 산 내 차이기도 했으니까. 가족끼리 그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집은 엄연히 달라. 그 집은 내 집도 아니고 내 돈은 10원짜리 하나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정 그 집이 탐나면 형이 사. 살 돈이 없으면 전셋값이라도 내고 살아. 그 정도는 내가 장인어른한테 잘 이야기해 볼 테니까 말이야. 단 우리가 사는 가격대는 꿈도 꾸지 말고 시세대로 내고 들어와서 살아. 알겠어? 남편은 오목조목 흥분 하나 하지 않고 말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든든하기도 하고 통쾌하기도 해서 10년 묵은 채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마저 들더군요. 이런 제 심정과는 달리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던 시부가 머리 끝까지 화가 났는지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너 이 새끼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네가 제정신인 거야?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여기서 그딴 말을 짓거리는 게야? 그냥 알겠다고 하고 좋게 넘어가도 될 문제를 굳이 이렇게까지 만들어야 속이 시원해? 그때 이 아비한테 한 대 맞고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 쓰레기 같은 놈, 부모 형제한테 이딴 식으로 굴고 네가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막장 드라마와도 같은 상황은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내내 말 한마디 없이 지켜만 보고 있던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시숙을 쏘아보며 말하더군요. 와, 진짜 가지가지한다. 당신이나 당신 부모님들이나 다 정상이 아니구나. 난 진짜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지금 본인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고 상식 밖의 요구를 하고 있는지 정말 몰라? 아, 됐다 됐어. 이제 와서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 그냥 우리 파혼하자. 결혼 없던 일로 해. 여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참고 있던 여자의 부모님들은 말 섞을 가치도 없다는 듯 자리를 떠나버렸고 여자도 나가려는 순간 시숙이 무릎까지 꿇고 앉아 여자를 붙잡고 애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자기야, 왜 이래? 파혼이라니. 결혼을 하지 말자니. 우리 사랑하잖아. 그런데 어떻게 헤어져서 살아? 어? 그러지 말고 다시 생각해. 당신도 나 없이는 못 산다고 결혼하자고 했었잖아. 사랑? 당신 없이 못 살아? 그건 그때고 지금은 달라졌어. 그땐 당신이 이렇게까지 파렴치한 인간인지 몰랐을 때 말이고, 지금은 당신이 얼마나 인간 이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아버렸거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 아파트 때문에 그래? 그거라면 아무 걱정하지 마. 이 녀석이 요즘 좀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래. 조금만 기다려주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파트 받아올게. 정말이야, 맹세할 수 있어. 시숙의 말을 듣고 있던 여자는 어이가 없다는 듯 시숙의 팔을 뿌리치며 코웃음을 치며 말하더군요. 야,
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제 신기하기까지 해. 내 말 잘 들어. 네가 능력이 안 돼서 부모 도움 받는다고 해도 이해는 했겠지만 한심했을 텐데. 뭐? 동생 처가에서 집을 받아온다고? 그것도 자랑이라고 짓거리고 있는 거야? 아니, 애초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니? 난 말이야. 만약에 네가 돈이 없다고 나한테 솔직히 말했으면 반반도 상관없었고 내가 집을 마련해서 올 수도 있었어.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산다고. 알겠니? 자기야. 그놈의 자기 소리 좀 하지도 마. 소름 끼치니까. 너랑 네 부모님 하는 꼴 보아하니 결혼했다간 모르긴 몰라도 내 인생 말아먹는 건 시간 문제일 것 같은데 너 같으면 그런 결혼 하겠어? 미치지 않고서야 절대 안 하지. 어쨌든 우리 결혼도 우리 만남도 여기서 끝이니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마. 알겠어? 아참, 그리고 너 웬만하면 결혼하지 말고 이번 인생은 그냥 네 부모랑 살아. 괜히 애먼 여자 데리고 와서 인생 망치지 말고. 알겠니? 사이다와도 같은 발언을 마친 여자는 저희 부부의 앞에 서서 감사 인사를 전하더군요. 정말 감사해요. 그런 말까지 해주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다 말씀해 주셔서 덕분에 인생 구제했네요. 정말 정말 감사해요. 여자는 그대로 나가버렸고 모두가 떠난 그곳에서 저흰 그야말로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더군요. 시모는 온갖 욕을 하고 있었고 시부는 먹지 않고 뒀던 식전주를 연신 들이키고 있더라고요. 시숙은 남편을 한 대 칠 요량으로 주먹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요. 너 이 자식, 너 때문에 지금 내 결혼이 깨졌어? 너 이걸 어떻게 책임질 거야? 내 인생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걸 왜 나한테 물어? 형 인생 형이 알아서 해야지. 그리고 앞으로는 이때껏 내가 부모님께 주던 생활비도 드리지 않을 거니까 형이 알아서 해. 오늘 보니까 굳이 나 혼자 부모님을 챙길 필요가 없어 보이더라고. 당연히 대신 내주던 부모님 대출금도 마찬가지로 내주지 않을 거니까 그것도 이제부턴 형이 감당해. 뭐라고? 갑자기 그건 왜? 내가 돈이 어디 있어? 그럼 나는 돈이 차고 넘쳐서 부모님 드린 줄 알아? 나도 다 회사에서 일해서 번 돈으로 드린 거니까 형도 월급 받은 걸로 보태드려. 잘난 장남이 이제부턴 알아서 하라고. 못난 차남한테 바라지 말고. 그리고 형이 이때까지 빌린 돈도 다 갚아. 이때까지 나한테 돈 빌릴 때마다 온 메시지도 다 보관하고 있고 입출금 내역도 고스란히 다 남아있으니까 한 푼도 빼지 말고 다 갚아. 혹시나 해서 말인데 안 갚으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그럼 우린 이만 가볼게. 더 있다가 귀가 썩을 것만 같아서 말이야. 그렇게 저흰 돌아와 버렸고 시댁에서 오는 모든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시숙은 예상대로 돈을 갚을 생각이 없어 보였고 남편은 그런 시숙을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어요. 처벌을 할 생각까진 없었지만 겁을 주기 위해 하는 신고라고 하더군요. 남편의 생각이 통했는지 경찰에 신고를 한 날 시숙에서 전화가 끊이지 않고 오더라고요. 왜 계속 전화질이야? 너 진짜 미쳤어? 그렇다고 정말 신고를 하면 어쩌자는 말이야. 경찰서에서 전화까지 왔다고. 그러게, 내가 돈 갚으라고 했잖아. 경찰에 신고한다고. 야, 이 미친 새끼야. 네가 인간이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냐고. 이렇게까지 해야 형이 내 돈을 갚을 것 같더라고. 이제 내 의지는 잘 알았을 테고 푼돈 가지고 시간 끌지 말고 주말까진 기다려줄 테니까 다 갚아. 만약에 이번에도 내 경고 무시하면 다음 주엔 경찰서에서 보게 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전화 끊어. 남편은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저를 향해 옅은 미소를 보여주더군요. 착잡해 보이더군요. 하지만 그 착잡함도 잠시 소식을 전해 들은 시부모가 집으로 찾아왔고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고 문을 두드리더군요. 그런 자신의 부모의 모습에 오만정이 떨어진 듯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고요.
그렇게 끝까지 밑바닥을 다 드러낸 시부는 저희가 도무지 문을 열어줄 기색도 보이지 않자 돌아가 버렸고 주말이 되기 전 시숙은 돈을 입금했더라고요. 그렇게 저흰 시댁과의 모든 연락을 끊고 살았고 처음엔 많이 힘들어하던 남편도 시간이 지나자 점점 표정이 밝아지더군요. 여보, 나 사실은 많이 힘들었어. 그래도 부모님이고 가족인데 이건 너무하나 싶기도 했고 말이야.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 진작 그러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홀가분하고 행복해. 내가 진작 이런 결단을 내렸어야 했는데. 그랬다면 당신이 그런 일을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 미안해. 당신이 미안할 게 뭐 있어. 난 당신이 그런 결정을 내려준 것만 해도 고맙고 미안하고 그래. 그나저나 당신 집에선 더는 연락 없어? 응, 요즘엔 조용하네. 그거 참 다행이라고 하려는 순간 양반은 못 되는지 시모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한동안 뜸했던 시모에게서 온 연락이라 남편은 잠시 고민을 하다 전화를 받았고 시댁은 그야말로 파탄이 나 있더군요. 무슨 일이야? 이제 다신 연락하는 일 없는 줄 알았는데. 아들, 엄마 아빠 좀 살려줘. 우리가 다 잘못했어.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해? 그 잘난 장남은 어떻게 하시고? 그게 그놈 집 나갔어. 글쎄 네가 보태주던 돈을 다 자기가 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아까웠는지 갑자기 독립을 한다고 하면서 짐을 싸서 나가버렸지 뭐야. 그리곤 연락조차 안 된다. 그래서? 그래서라니? 너도 알다시피 우리한테 돈이 어디 있어? 이 집 마련하느라 그나마 있던 돈도 다 쓰고 집 대출금만 남은 거 너도 알잖니? 이제 와서 일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하는 말인데 예전처럼 돈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앞으론 다른 건 바라지도 않으마. 그저 네 부모 생활만 할 수 있게 좀 도와주렴. 엄마, 잘 들어. 앞으로 나 우리 식구들이랑 영 끊고 살 거야. 자식으로서의 도리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상황이 이러니 형한테 돌려받은 돈 엄마 줄 테니까 급한 불부터 꺼. 그게 내가 엄마한테 마지막으로 해주는 도리니까 그런 줄 알고.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마. 너 정말 대단한 놈이구나. 어떻게 부모한테 이렇게까지 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 나쁜 놈아. 이게 다 그년 때문이지? 네 마누라가 다 시켰지? 넌 그년이랑 결혼하기 전까진 이러지 않았어. 않았다고. 넌 부모보다 여자가 더 중요하니? 그딴 년이랑 당장 이혼해라. 당장 이혼하란 말이야. 시모의 절규 섞인 고함이 들려오고 남편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리고선 시댁 식구들의 번호를 다 차단해버리더군요. 저 역시 다 차단해버렸고요. 그렇게 저흰 시댁과의 연을 끊어버렸고 시댁 소식은 평소 남편을 많이 아껴주시던 작은 어머님을 통해 듣게 되었어요. 잘 지내니? 네, 작은 엄마, 잘 지내시죠? 그런데 무슨 일로 전화를 다 주셨어요? 이야기 다 들었어. 가족들이랑 연 끊었다며? 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그래. 너처럼 바보같이 순하던 애가 그렇게까지 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겠지. 다들 잘 지내시죠? 잘 지낸다고? 잘 지내기보단 드디어 정신 차리고 살고 있지. 너하고 연락도 끊기고 돈 나올 구멍이 없으니까 글쎄 네 부모들이 네 형 회사에 찾아갔다고 하더구나. 회사 앞에서 자리 퍼질고 앉아서 울고불고 하니까 사람들 몰려서 구경하고 난리였나 봐. 그 사람 많은 회사 앞에서 네 형이랑 네 부모랑 큰 실랑이가 일어나고 네 형이 결국 네 부모님들을 내팽개치다시피 하고 도망쳤다고 하더구나.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 입 달린 것들은 다 한마디씩 하고 부모 버린 자식이라고 회사에 소문이 파다하게 다 퍼졌을 거야. 네 부모님들은 처음엔 나한테 전화가 와서 두 아들 다 나쁜 놈이라고 하면서 하소연을 하더니 돈 좀 빌려달라지 뭐니. 나라고 뭐 돈이 있겠니? 아니
있다고 해도 안 빌려주지. 그래서 없다고 했더니 그 자랑자랑하던 집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고 하더라. 그 덕에 빚은 대충 다 갚은 것 같던데 생활비가 없으니 소일거리라도 하면서 근근히 생활하고 있나 봐. 그러니 이제라도 정신 제대로 차린 거 아니겠어? 어휴, 제가 참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 역시 부모 버린 건 마찬가지니까요. 그런 말 하지 마라. 내가 말했지? 너 같은 애가 그렇게까지 했을 땐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내가 처음 시집 왔을 때 네가 3살이었어. 넌 그때부터 몇 분 일찍 태어난 형도 형이라고 얼마나 눈치를 살피던지. 그 어린 게 뭘 안다고 그렇게 했겠어? 다 네 부모가 그렇게 강요하면서 키웠으니까 그랬지. 난 네가 이렇게 해주길 내심 바랬단다. 그러니 그런 죄책감은 가지지 말려무나. 살다가 더 많이 살아가다가 네 마음도 많이 누그러지고 네 부모님들도 반성 많이 하면 그때나 돼서 한번 찾아뵙거라. 그러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이제라도 연 잘 끊었다. 이제부턴 네 가정 잘 꾸리고 살아가. 이제 네 가족은 네 집사람이니까 행복하게 해주렴. 네, 작은 어머니. 작은 어머님의 위로를 받은 남편은 한결 더 편안해 보였고 그 소식을 마지막으로 저흰 시댁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저흰 잘 살고 있어요. 집도 회사에서 더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했고 전화번호도 바꿔버렸죠. 시부 시모에게선 연락이 오지 않는데 시숙에게서 다른 번호로 연락이 계속해서 와 어쩔 수 없이 바꿔버렸네요. 다행스럽게 시숙은 회사로는 찾아오지 않았고 시부모는 남편에게 워낙 관심이 없었던 터라 남편의 회사를 모를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회사는 계속 잘 다니고 있어요. 아, 그리고 저 임신을 했어요. 지금은 5개월째이고 아기도 저도 아주 건강하답니다. 출산이 다가올수록 어쩔 수 없이 시부모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혹시나 연락을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더니 남편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사실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지. 그래도 나 연락 안 할 거야. 이런 일로 연락하기 시작하고 다시 왕래하기 시작하면 같은 일이 반복될 게 뻔해. 덩달아 우리 애한테도 피해가 갈 거고. 난 이제 그런 일 내 가족이 겪게 하진 않을 거야. 남편의 뜻은 확고해 보였고 저도 그 이후론 말을 꺼내지 않았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돌아가시기 전엔 연락을 드려 찾아뵐 것이라고 했고 그땐 저도 함께 하겠다고 했어요. 저흰 이렇게 살고 있어요. 요즘 남편과 저의 유일한 낙은 검진 때마다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아기를 보는 것이네요. 원래도 다투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임신을 한 후엔 더 다툴 일도 없고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저의 시댁과 인연을 끊게 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긴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전 이만 물러가 볼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랍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과 살고 있어요. 제가 영어학원 원장인데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이 이곳의 사연을 얘기하는데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서 듣다가 보니 이젠 매일 꼭 챙겨 듣는 열혈 팬이 되었네요. 특히 사이다 사연 나올 때면 혼자 깔깔 웃으며 아주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의 사이다 이혼 얘기를 한번 해드려 볼까 하고 사연을 보내봅니다. 들어보시고 함께 전 남편 놈 욕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아버지는 공직에 계시고 엄마는 약사여서 저는 여유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리고 중학생 때 외국 학교로 유학을 가서 대학까지 마쳤죠. 근데 부모님 입장에선 인풋에 비해 아웃풋이 별로 만족스럽지 않으셨나 봐요. 외국계 회사를 다녔었는데 제 적성과도 맞지 않았죠. 그래서 부모님이 프랜차이즈 영어 학원을 차려서 한번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학원은 아주 잘 됐고 사업에 눈뜬 저 역시 아주 신나게 일을 했죠. 부모님의 지인 소개로 남편과 선을 보게 되었어요. 레지던트였는데 피부과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조건도 맞고 외모도 훈남인 편이라 그렇게 사귀게 되었고 결혼까지 양가 집안에서 먼저 진행하더라고요. 이렇게 프로포즈도 안 하고 결혼까지 하는 거야? 아무리 집안에서 결정한다고 해도 우리 결혼인데 자기는 너무 무심한 것 같아. 하루에 3시간도 못 자면서 일하는 거 뻔히 알면서 무슨 프로포즈 타령이야? 나 힘드니까 최대한 배려해달라는 우리 엄마 말 벌써 잊은 거 아니지? 자기는 너무 말을 차갑고 무섭게 해. 내가 자기 환자야? 환자한테도 이렇게 말하면 다른 병원으로 다 옮겨. 병원도 소프트 스킬이 중요한 거 몰라? 아, 나 진짜 말싸움할 기운도 없이 너무 피곤해. 결혼식장 들어가는 것도 기적이라고. 나 좀 이해해주고 자기가 갖고 싶은 반지 알려줘. 내가 그거 사주는 걸로 프로포즈 대신하자. 오케이? 결혼 전부터 남편 성격은 진짜 개인주의와 무신경의 끝판이었어요. 연애하는 내내 이렇게 차갑고 할 말만 딱 하는 남자는 처음이라 엄마한테도 결혼 못하겠다고 했죠. 그게 뭔 흠이라고 그래? 어차피 결혼하면 대화도 잘 안 해. 장서방 보면 지할 것 딱 하고 청결하고 친구도 별로 없고 술도 안 먹고 그런 남자가 오히려 결혼하면 좋은 거야. 그리고 얼마나 조건이 좋니? 찍소리 하지 말고 임자 나타났을 때 후딱 결혼해. 나중에 놓치고 후회하지 말고. 그렇게 결혼했고 서로 워낙 바쁜 탓에 그냥저냥 무난하게 10년을 살았죠. 그 사이에 보물 같은 아들도 얻었고 남편은 피부과 페이 닥터로 일하고 말이죠. 바쁜 시기가 지나고 아이도 생기니 남편도 전보다는 집에도 신경을 좀 쓰더라고요. 그래도 다른 남편들이 하는 만큼은 전혀 기대할 수 없었죠. 그 부분은 저도 감내하고 이해하며 넘어가려고 했죠. 우리 가정에만 무심한 게 아니고 시댁에도 무심하고 우리 친정과는 거의 남처럼 지내니까요. 10년 결혼 생활 동안 병원 가야 된다면서 명절엔 단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어요. 저는 결혼하자마자 혼자 시댁 가서 음식 만드는 거 돕고 제사 지내고 혼자 시댁에서 자고 그랬어요. 어머니, 저 혼자 와 있으니 너무 어색해요. 그냥 잠은 안 자고 친정에 가면 안 될까요? 넌 이제 장씨 가문 사람이다. 뭐가 어색해? 같이 지내야 친해지고 정드는 거지. 잔말 말고 자고 가라. 네 남편은 맨날 병원에서 일하는데 이해해줘야지. 의사 남편 두는 게 마냥 좋을 줄 알았어? 그렇게 6년째 애 데리고 시댁 가서 명절을 지내니까 너무 화가 나고 시댁도 가기 싫어졌죠. 이번 설에도 또 안 갈 거야? 이젠 페이닥터로 일하니까 원하면 스케줄 뺄 수 있잖아. 이제부턴 무조건 당신도 같이 가. 거기가 내 집이야? 당신 집이지. 그렇게 가기 싫으면 당신도 가지 마. 안 가면 그만 아니야?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안 가면 어머님이 가만 계시냐고. 그럼 당신이 어머니한테 말씀드려. 나 못 간다고. 알았어. 이번 명절엔 스케줄 조정해 볼 테니까 바가지 좀 그만 긁어. 근데 명절 전날 진짜 사소한 걸로 남편이 짜증을 내더니 소리를 지르다가 밖으로 확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는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당한 거라 뭔 일이 일어났는지도 얼떨떨할 지경이었어요.
몇 시간 지나면 들어오겠지 했는데 기가 막히게도 시댁에 갈 다음날 아침까지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전화를 수십 통 해봤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더군요. 결국 아들만 데리고 시댁에 갔어요. 이번 설에는 금쪽 같은 아들이 온다고 미리 말을 해둬서 시모가 엄청 기대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보이지 않으니 바로 저한테 짜증을 내더군요. 아니, 같이 온다더니 또 혼자 왔어? 어떻게 된 거니? 저라고 혼자 오고 싶었겠어요? 어젯밤에 혼자 화내더니 나가서 여지껏 안 들어왔어요. 아니 뭐라고? 전화는 해봤어? 너는 남편이 집을 나갔는데 이렇게 태평하게 굴 수가 있어? 도대체 남편한테 얼마나 바가지를 긁었길래 그 착한 애가 밖에 나가서 안 들어오니?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명절 내내 시모는 저를 째려보고 눈치 주고 그러는데 진짜 서럽더라고요. 남편은 심지어 5일 동안 연락두절이었으니 믿어지시나요? 지가 휴가 받은 날이 딱 끝나니까 집구석으로 들어오더군요. 당신 어디 갔다 온 거야? 어떻게 전화 한 통 없이 이런 짓을 벌일 수가 있어? 당신한테 나랑 서준이는 도대체 뭐야? 이거 봐. 네가 이렇게 사람을 숨막히게 하는데 내가 집에서 편하게 쉴 수가 있겠어? 밖에서 환자들한테 하루 종일 시달리다 오면 집에선 좀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너 때문에 집에 오기도 싫어. 휴가 받은 김에 혼자 머리 좀 식히고 싶었다. 그래서 잠적을 하셨다. 그렇게 힘들었으면 진작 말을 하고 쉬게 해달라고 하면 내가 잡아먹어? 사람 애타게 일주일을 연락을 안 받는 건 진짜 너무한 거야. 내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봐. 당신은 그냥 넘어갈 수 있어? 내가 어디 엄한 데도 다녀온 것도 아니고 이상한 짓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난리야? 당신이 어디서 뭘 했는지 막말로 내가 어떻게 알아? 어디 갔었는데? 아는 동생이 알려줘서 지방에 절에 가서 있었어. 내가 얼마나 힘들고 지쳤으면 그렇게까지 했겠냐?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 우울증인 것 같아서 병원 가서 상담까지 했다. 내가 이런 말까지 당신한테 해야겠어? 그렇게 차가워 보이는 남편이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다니 정말 충격이더라고요. 진짜 힘든가 보다 싶어서 그 뒤로 남편 대할 때 더 조심했고 하고 싶은 거 다 받아줬어요. 남편은 일주일에 단 한 번도 애랑 놀아준 적이 없어요. 아무리 바빠도 아이랑 좀 시간을 가지라고 계속 잔소리를 했었는데요. 혹시나 우울증이 더 심해질까봐 진짜 말 한마디 안 하고 독박 육아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전업주부도 아니고 저도 진짜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거든요. 그래도 저 나름대로 남편에게 최선을 다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어느 날 옷장 정리를 하다가 남편 가방들을 정리했는데요. 제가 뭘 발견했는지 아시나요? 필리핀행 항공권 보딩 패스였어요. 날짜를 보니 절에 쉬러 갔다던 구정 연휴더군요. 이 인간이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혼자 해외에 나갔다 온 거였죠. 저는 너무 화가 부글부글 끓어서 주체가 안 됐어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 티켓을 얼굴에 집어 던졌답니다. 뭐? 우울증이라 절에 가서 뭘 했다고? 그럼 이건 뭐야? 이건 뭐라고 또 둘러댈래? 내가 사실대로 말했으면 당신이 가만히 있었겠어? 한바탕 난리 났을 거 아니야. 난 시끄러운 거 딱 싫은 사람이야. 절에 가서 쉰 거나 해외 가서 쉰 건 똑같지. 야, 이 미친 인간아. 나는 집에서 놀아? 난 밤 9시까지 일하고 들어와서 서준이 뒤치다꺼리하고 재우고 주말엔 독박 육아하고 우울증으로 뛰어내렸으면 내가 수백 번도 더 뛰어내렸어. 근데 거짓말을 하고 혼자 필리핀에 갔다고? 가서 도대체 뭐 했어? 혼자 간 건 맞아? 이 여자가 진짜?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당연히 혼자 갔지. 공항에 가서 당장 떠날 수 있는 가까운 나라를 봤더니 그게 필리핀이라 갔던 거지. 거 봐. 이렇게 이상한 생각할까봐 내가 숨긴 거 아니야.
바가지 좀 그만 긁어. 하루 종일 마주치는 시간이 없는데 잔소리할 시간이나 있었어? 웃기고 있네 진짜. 그래, 앞으로 당신 소원대로 투명인간 취급해줄게. 저는 바로 시모한테 전화했어요. 아니, 전화 좀 자주 하래도 통 안 하더니 오늘은 무슨 바람이 불어서 전화를 했대? 어머니, 그이가 구정 때 연락 끊고 어디 갔다 온지 아세요? 어디 절에 가서 쉬고 왔다며? 넌 아직도 그 얘기를 하니? 애 바가지 좀 그만 긁어라. 거짓말하고 혼자 필리핀에 가서 신나게 놀고 왔다네요. 서준 아빠가 서준이 돌본 적도 별로 없는 거 아시죠? 근데 저는 놀러간 남편 대신 시댁에서 음식 다 하고 제사 지내고 완전 바보 머저리가 따로 없네요. 예, 너 배운 애가 어디서 이렇게 말을 상스럽게 하니? 병원 일이 너무 힘드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내가 다음부턴 조심하라고 할 테니 그만 넘어가라. 저는 절대 못 넘어가겠네요. 저 이제부터 서준 아빠가 명절 때 안 가면 저도 안 가요. 그렇게 하세요. 저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시모가 난리 쳤죠. 하지만 그 후로 전 시댁에 발을 딱 끊었답니다. 남편도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을 해버리니 지가 슬슬 말을 걸기 시작하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이미 정이 떨어져 버려서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한 달 정도 지나서 미안했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이혼할 것도 아니었으니 그쯤에서 마무리했는데요. 대신 그 이후로 명절엔 시댁에 절대 안 갔어요. 시모가 난리쳤지만 2년 좀 지나니 체념을 하더라고요. 한동안은 나름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졌죠. 근데 남편이 아주 폭탄 선언을 하더라고요. 나 병원 옮길 거야. 이미 사직 썼었고 옮길 병원도 다녀왔어. 뭐? 나한테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어디로 옮겼는데? 무슨 동이야? 서울이 아니고 그 새로 생긴 신도시 알지? 거기에 요즘 피부과가 엄청 잘 된대. 아는 선배가 거기에 개업했는데 나 부원장 시켜주고 페이도 훨씬 세. 안 갈 이유가 없잖아. 거기 출퇴근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금도 왕복 30분 걸리는 거 출근하기 싫다고 짜증내면서. 거긴 왕복 2~3시간 아니야? 나는 여기가 직장인데 이사를 갈 수도 없잖아. 페이가 더블인데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내가 나만 좋자고 그래? 우리 가족 잘 살려고 더 힘든 길 택한 거 아니야. 나중에 그쪽으로 개원할 생각도 있어. 경험 삼아 다녀볼 테니까 반대는 그만하고 일단 내가 출퇴근하면서 다닐 테니까 걱정 마. 제가 하지 말라고 해도 안 할 인간도 아니고 나름 계획이 있는 것 같아서 말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침 일찍 출근하는 것도 아니면서 일주일이 지나니까 얼마나 투덜투덜대는지 매일 그 타령을 들으니 저도 너무 짜증이 나더군요. 결국 한 달도 안 돼서 제가 예상한 대로 말을 하더라고요. 나 도저히 힘들어서 못 다니겠어. 출퇴근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생활의 질이 확 떨어졌어. 병원 근처에 괜찮은 아파트로 하나 구할게. 쉬는 날마다 집에 오면 되잖아. 내가 당신 그 말 나올 줄 알았어. 지금 얘기 꺼내는 거 봐서는 이미 아파트까지 구했지? 내가 당신 머리 꼭대기에 있어. 절대 안 돼. 해외에 나간 것도 아니고 먼 지방도 아닌데 기러기 아빠를 해? 남들은 다 그렇게 출퇴근하고 살아. 당신은 왜 내가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한 번도 네 알겠어요 하고 넘어가는 일이 없지. 그러니까 내가 밖에서도 되는 일이 없는 거라고. 남편한테 좀 져줄 줄도 알아야지. 남편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저는 분가는 절대 안 된다고 못을 박았죠. 몇 날 며칠 동안 얼마나 사람을 귀찮게 하고 집안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드는지 저도 너무 지쳐갔답니다. 결국 시모까지 나서서 저를 압박을 하더군요. 분명 아들과 작당한 게 분명했어요. 남편이 돈 벌려고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내조를 하기는커녕 뭐 하는 짓이니? 내가 아파트 얻어준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우리 아들이 힘들까봐
학교도 왕복 30분 이상으론 다니지 못하게 내가 다 이사 가고 그랬다. 세상에 3시간이 뭐니? 그 죽이는 시간이 아깝지도 않아. 시간이 돈이야. 일주일에 한 번씩 집으로 오는 조건으로 남편은 병원 근처로 아파트를 구했어요. 초반엔 그래도 집에 꼬박꼬박 올라오더라고요. 역시나 3개월 정도 지나니 주말에 가기 힘들다며 저와 아들한테 오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아들과 가서 하루 자고 오고 그렇게 주말 부부로 살았죠. 그로부터 6개월이 훌쩍 지났고 쉬는 날에 혼자 푹 쉬고 싶다나 매주 말고 가끔씩 오라는 개소리를 하더군요. 누군 보고 싶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꾸역꾸역 가나요? 아이한테 아빠 얼굴 보여주려고 가는 거죠. 그렇게 또 주말이 다가왔고 저는 남편이 일하는 병원에 한번 가보고 싶어서 시술 예약을 잡았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당신 일하지? 나 그날 예약했어. 오랜만에 남편 찬스 좀 쓸게. 뭐? 안 돼. 오지 마. 절대 오지 마. 내가 가는 게 그렇게 팔짝 뛸 일이야? 왜 이렇게 과민 반응인데? 결혼한 거 숨기기라도 했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 병원 직원들이랑 말도 잘 안 해. 근데 갑자기 와이프 오면 당연히 직원들이 말 나올 텐데. 난 사람들한테 괜히 사생활 관련해서 입방아 오르는 거 싫다고.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드냐고. 절대 오지 마. 알았어? 아, 소리 좀 그만 질러. 귀 아파. 알았어, 안 가. 걱정 마. 남편이 그렇게 흥분해서 난리치는 걸 보니 뭔가 쎄한 촉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약 취소했다고 둘러대고 남편 몰래 토요일에 조용히 병원으로 갔죠. 아무리 둘러봐도 남편이 안 보이더라고요. 남편 이름 적힌 진료실 문도 닫혀 있고 말이죠. 저는 조용히 병원을 돌아다녀 보기 시작했어요. 복도 끝쪽에 비품실 같은 곳에서 수군거리는 사람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발소리를 죽이고 살금살금 가봤죠. 문에 작은 창문이 달려 있어서 안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제가 뭔 광경을 봤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남편이란 작자가 어떤 여자랑 착 달라붙어서는 뭐가 그렇게 좋은지 실실 쪼개고 있더라고요. 딱 봐도 둘 사이의 기류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전 손이 떨리고 가슴이 쿵닥거렸지만 심호흡을 하고 얼른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었죠. 그리곤 얼른 병원을 나왔어요. 밖으로 나와서야 숨이 쉬어지더군요. 어쩌면 저는 이미 남편 놈의 태도를 보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불타는 사랑 없이 결혼했다지만 한 집에 10년 가까이 산 인간한테 배신을 당하니 정말 눈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우선은 피곤하다고 퉁명스레 대하는 남편 놈이 눈치 못 채도록 평소처럼 대했죠. 그래도 우리 가족 오랜만에 모였는데 맛있는 것 좀 같이 먹어야지. 당신이 좋아하는 걸로 시켰어. 내일 쉬는 날이니까 한잔 할까? 술 마시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웬일이래? 그래도 텅 빈 집에 당신이랑 우리 서준이가 오니까 사람 사는 것 같고 좋네. 남편은 기분이 좋은지 제가 주는 술을 잘도 받아 먹더라고요. 결국 얼마 못 가서 골아 떨어져 버렸어요. 이 순간을 위해서 흠씬 패주고 싶은 걸 손톱으로 허벅지를 쥐어짜며 겨우 참은 거죠. 저는 얼른 남편 핸드폰을 샅샅이 뒤져봤어요. 치밀한 인간답게 아주 깨끗하더라고요. 어떻게든 증거를 찾아야 했기에 머리를 굴렸죠. 그렇게 다음날 주말을 같이 보내고 서울로 올라갔죠. 아이만 학교 보내고 바로 다시 내려왔어요. 남편이 출근한 걸 확인하고 난 뒤 집으로 들어가서 집안을 다 뒤졌답니다. 역시나 세컨폰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걸 생각조차 안 했는지 비밀번호도 안 걸어놔서 아주 편하게 증거 수집했네요. 사진이랑 주고받은 메시지들 확인하는데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아주 백년 묵은 여우더군요. 남편이 명품 가방이며 명품 옷이며 노트북에
아주 가진 걸 다 사다 바쳤더라고요. 상간녀는 받을 때마다 사진 찍어서 아주 인증을 다 해줬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는 남편한테 서울로 올라오라고 압박을 했죠. 아주 마지못해서 집에 왔더군요. 나 오늘 급한 모임 있어서 지금 나가야 돼. 오늘 서준이랑 둘이 재밌게 놀아줘. 이렇게 예고도 없이 가면 어떡해? 아니면 우리 엄마한테 맡겨. 당신이 그러고도 아빠야? 애가 당신 쳐다보는 눈 좀 봐. 아빠 없이 지내는 게 불쌍하지도 않니? 오늘 하루 아빠로서 최선을 좀 다해줘. 저는 얼른 아들을 남편에게 맡기고 나와버렸어요. 그 길로 남편 병원으로 차를 몰았죠. 병원에 들어서니 상간녀의 얼굴이 바로 딱 보이더군요. 접수를 받는 알바생이더군요. 얼굴을 실제로 보니 20대 초반이나 겨우 됐겠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생글생글 웃으며 다가갔죠. 여기는 접수하는 언니도 너무 이쁘다. 이 피부과 처음인데 나도 여기서 시술 받으면 언니처럼 이뻐질까요? 피부 진짜 좋네요. 나이가 어려서 그런가? 감사합니다. 저 아직 23살이라 그런 거죠. 저보다 더 좋으신데요? 오늘 처음 접수하시는 거예요? 어머, 지금 학교 다닐 나이 아니에요? 어머, 내가 너무 개인 사정 물어보나? 아, 휴학 중이라서 잠깐 알바하고 있어요. 워낙 피부에 관심 많아서 배우는 게 많아서 좋네요. 어떤 시술 받길 원하세요? 어머, 그럼 이 근처에 있는 대학교 다녀요? 인호대였나? 안호대였나? 맞아요. 인호대 다녀요. 우선 예약 도와드릴까요? 아, 네. 다음 주 수요일로 예약해주세요. 시간은 오후로요. 이름이 정하라 씨 맞아요? 명찰에. 그럼 다음 주에 또 봐요, 이쁜 아가씨. 그렇게 상간녀의 신상 정보를 어느 정도 마치고 유유히 병원을 나왔어요. 그 이쁜 나이에 나이가 45살인 늑다리랑 바람을 피다니 비위도 참 좋네요. 이름이랑 학교를 알았으니 신상 알아보는 거야 저한텐 일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웬만한 준비가 다 끝나고 디데이가 왔죠. 제가 예약한 날에 시간 맞춰서 피자 5판 들고 병원으로 찾아갔답니다. 저를 본 상간녀가 나를 기억하고 있었던지 살짝 웃으면서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상간녀 앞에 피자를 탁 내려놨어요. 안녕하세요. 저 장영민 부원장님 와이프예요. 일 시작하시고 한번 찾아봤어야 되는데 제가 일이 바빠서 이제 왔네요. 모두 반가워요. 잘 부탁드려요. 이거 제일 맛있는 메뉴로만 사왔으니까 드세요. 상간녀를 슬쩍 보니 얼굴이 백지창처럼 하얘져 있더라고요. 저는 다른 직원들과 반갑게 인사했죠. 제가 왔다는 얘기를 들었는지 남편이 얼굴이 굳어져서는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여보, 놀랐죠? 내가 진작 인사 왔어야 했는데. 오늘 마침 근처에 일이 있어서 잠시 왔어요. 당신도 피자 좀 먹어요. 잠깐, 나 좀 볼까? 직원들이 있어서 승질도 못 내고 부들거리는 꼴을 보니 아주 웃기더군요. 전 앞서가는 남편을 따라 복도로 나갔죠. 이게 무슨 짓이야?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일하는데 찾아오면 어떡해? 내가 당신 학원에 이렇게 들이닥치면 좋아? 당연히 좋지. 말 나온 김에 선생님들 간식 좀 사서 당신도 좀 오면 얼마나 좋아? 오랜만에 내조 좀 하려고 시간 내서 왔더니 왜 화를 내? 여기 뭐 여자라도 숨겨놨어? 아님 총각 행세한 거야?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당신하고 한가하게 이딴 소리나 하게 생겼어? 빨리 가. 환자들 있는데 피자 냄새 풍기고 이게 뭐야? 보니까 환자들 없던데 뭐. 내가 일부러 사람 제일 적을 때 온 거야. 아, 갈게. 그래도 이왕 왔으니 인사는 하고 가야지. 저는 막아서는 남편 놈을 밀치고 다시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일부러 상간녀한테 가서 말을 걸었죠. 왜 안 먹고 있어요? 얼굴은 왜 이렇게 창백해? 어디 아파요, 정아라 씨? 피자 한창 좋아할 나인데
많이 먹어요. 상간녀가 입을 꾹 다물고 저를 째려보더군요. 저는 훗 비웃어주고 다른 직원들에게 준비한 걸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저는 상간녀의 손에도 웃으면서 종이를 쥐어주었어요. 남편놈이랑 상간녀가 찍은 사진들이랑 메시지를 프린트한 종이였죠. 상간녀가 그걸 보더니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저는 저를 따라 들어온 남편놈 면상에 나머지 종이들을 촥 뿌려버렸답니다. 여보, 이건 오해야, 오해. 당신이 이걸 어떻게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그냥 어려운 학생 도와준 장학제도 같은 거야. 근데 왜 어려운 학생이랑 며칠씩 여행도 가고 명품도 사다 바치고 그랬을까? 네가 감히 나랑 우리 서준이를 내팽겨치고 딴짓을 해? 우리 집안 알면서 간도 크게 이딴 짓을 벌였네? 너는 네 재산 다 뺏기고 매장 당할 각오해. 저는 남편놈한테 또 하나의 서류 봉투를 던졌어요. 그걸 들춰본 남편놈 얼굴이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뭘 그렇게 놀라? 이혼 소장 처음 봐? 나를 우습게 본 대가 치르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너도 한번 잘 준비해봐. 물론 당연히 못 이기겠지만. 그리고 너. 저는 상간녀 얼굴에도 서류 봉투를 집어던졌어요. 상간녀 소송장이었죠. 나이도 어린 게 발랑 까져서는 네가 뭔 짓을 저질렀는지 평생 뼈저리게 느껴봐. 내가 너보다 돈이 훨씬 많긴 한데 그래도 네 코 묻은 돈 좀 악착같이 받아내보려고 빨간 줄도 좀 그어주고 넌 암튼 잘못 걸린 줄이나 알아. 저는 충격받은 사람들한테 까딱 인사해주고는 유유히 병원을 나왔답니다. 두 인간의 충격받은 표정을 보니 아주 통쾌하더라고요. 물론 이제부터가 진짜 복수의 시작이지만 말이죠. 근데 아주 겁대가리 없이 상간녀가 제 학원에 찾아왔더라고요. 저는 근처 카페에서 상간녀와 마주 앉았답니다.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아서요.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찾아왔어요. 저는 원장님이 결혼 안 한 노총각인 줄 알고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원장님이 결혼 안 했다고 그랬다고요. 근데 만나고 난 뒤엔 결혼하고 애도 있는 거 다 알았잖아. 니들이 메시지로 증거 다 남겨놓고 왜 이래? 이제 와서 발뺌한다고 뭐가 달라지니? 저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휴학하고 돈 버는 거예요. 소송 걸린 거 알면 진짜 부모님 난리 나요. 우리 아빠가 진짜 저 가만히 안 둘 거예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진짜 모르고 그런 거예요. 제발 봐주세요. 상간녀는 제 앞에 무릎까지 꿇고 손을 싹싹 빌더라고요. 고작 이런 쇼에 마음이 약해질 제가 아니죠. 그럼 소송 취하해주는 대신 조건이 있어. 그동안 우리 남편한테 받은 선물들 내가 리스트 만들어서 줄 테니까 그 물건 싹 가져오거나 아니면 그만큼 돈으로 내놔. 짓단엔 머리 좀 굴려봤는지 당연히 답을 못하더군요. 저는 한껏 비웃어주며 말했죠. 머리 좀 굴려봤자 네가 날 이기겠니? 내가 네 상대가 될 만큼 우스워 보여? 그 인간이 사준 가방이 몇 갠데 그거만 팔아도 소송 합의금 충분히 나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나한테 걸린 마당에 그거 싹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 거 아니지? 내가 팬티 한 장까지 다 받아낼 거야. 넌 인생 제대로 꼬였으니까 각오해. 상간녀는 바닥에 엎드려서는 엉엉 울기 시작했죠. 저는 그런 상간녀는 가볍게 무시하고 카페를 나와버렸답니다. 다음 차례는 누구였겠나요? 아주 짠 것처럼 그날 저녁엔 남편놈이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동안 그렇게 저를 무시하며 콧대 높이던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제 앞에 털썩 무릎까지 꿇더라고요. 여보, 내가 진짜 미쳤었나 봐. 혼자 있어서 외로운데 어린애가 자꾸 꼬시니까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당신이랑 서준이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는데 나 진짜 반성하고 있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내가 정말 당신한테 잘할게. 그 어린 게 꼬셔서 그렇게 됐다고?
왜 둘이 말이 다를까? 걘 당신이 총각 행세를 해서 만났다던데. 총각 행세가 아니고 나한테 결혼했냐고 물어보질 않았으니까 그냥 대답을 안 한 거지. 당신은 그동안 내가 노력했던 10년 세월을 한 번의 물거품으로 만들었어. 나뿐만이 아니고 당신 아들, 우리 부모님, 더 나가서 우리 집안을 모독한 거야. 당신도 나한테 한 것만큼 한번 당해봐.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저는 남편을 마구 밀어서 밖으로 쫓아버렸어요. 그리곤 양가 부모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만날 약속을 잡았답니다. 일부러 시부모님이 자주 가는 비싼 호텔 레스토랑으로 약속 장소를 잡았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시모가 싱글거리며 말을 걸더군요. 요즘 통 연락이 없어서 서운하던 참인데 어떻게 이렇게 식사 자리를 마련했어? 내가 좋아하는 대로 예약도 잘했네. 이제 마지막 식사인데 신경 좀 썼죠. 일단 앉으세요. 우리 부모님도 오시거든요. 마지막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니? 사돈이 오시면 미리 말 좀 해주지 그랬어. 시모 말이 끝나기 무섭게 우리 부모님이 오셨죠. 같이 마주 앉아 밥 먹기도 싫으니 그냥 제가 마음대로 커피도 통일해서 시켜버렸어요. 양가 부모님이 당황하는 게 느껴졌답니다. 도저히 같이 웃으면서 밥 먹을 수는 없어서 제가 이렇게 결례를 하네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엄마, 아빠, 일단 놀라지 마시고요. 장서방 바람 폈어요. 그것도 병원에서 알바하는 23살짜리 애랑요. 뭐? 그게 진짜야?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사부인, 알고 있었어요? 네? 애미야, 잘 알아보고 말하는 거야? 아이, 그놈은 여자에 관심이 없는 놈인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고. 아니에요. 댁의 아드님 여자 엄청 좋아해요. 아주 불타는 사랑을 하던데요. 이혼 소송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먼저 집에 와서 우리랑 상의를 하던지 할 것이지.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뭐 하는 짓이냐? 남사스럽게. 지금 당신 집구석 체면이나 생각한다 이거요? 남의 귀한 딸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해놓고. 장서방 이 자식은 어디 있냐? 내 이 자식 가만두나 봐라. 그래서 일부러 여기로 다들 모신 거예요. 그 인간 바람핀 거 다른 사람들한테 다 알려서 개망신 좀 주려고요. 저는 식탁에 남편과 상간녀가 찍은 사진들이랑 문자 메시지 인쇄한 걸 쫙 늘어놨어요. 그걸 본 시모가 이제 진짜 믿게 됐나 보더라고요. 아주 얼굴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역시나 제 말은 안 믿으셨나 봐요. 사진 보니까 이젠 좀 실감이 나세요? 이렇게 된 마당에 죄 많은 아들 둔 죄로 앞으로 손주는 볼 생각 마세요. 제 아들로 키울 거니까요. 안 된다. 우리 하나밖에 없는 장손을 네가 왜 데려가냐? 내 모든 걸 걸어서라도 내 손자는 내가 데려올 거야. 어머니 손자이기 전에 제 아들이에요. 법이 누구 편을 들어줄지는 뻔하지만 정 그렇게 못 받아들일 거면 법대로 싸워보면 되겠네요. 제 말을 들은 시모가 아주 졸도할 것처럼 뒤로 고개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때 딱 맞춰서 주인공이 헐레벌떡 들어오더군요. 제가 남편 놈도 불렀거든요. 양가 부모님이 다 있는 걸 보고는 겁을 잔뜩 집어먹고 뒷걸음질을 치더라고요. 그걸 본 시부가 얼른 남편 뒷덜미를 잡아서 끌고 오더군요. 야 이놈아, 너 진짜 바람핀 거야? 너 때문에 우리 장손 뺏기게 생겼어.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이놈아? 친정아버지가 남편의 멱살을 잡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감히 네가 우리 딸한테 이런 수모를 줘? 너는 내가 평생 다리 못 뻗고 제대로 못 살게 할 거야. 알았어? 이 나쁜 놈 같으니라고.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 돌려놓을 테니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전 이 사람이랑 이혼 못합니다.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네가 유책 배우자고 이혼할지 말지는 내가 정하는 거야. 알았니?
네가 뭔데 못한다 만다야. 아이고, 이 미친놈아. 내가 말년에 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고,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어. 아이고. 시모가 남편을 마구 두드려 패기 시작했죠. 레스토랑에 있는 사람들이 수군댔고 그중 몇 명은 저도 아는 얼굴이어서 더욱 잘 됐다 싶었네요. 소문이야 삽시간에 퍼질 테니까 말이죠. 시모가 통곡하는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서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유유히 레스토랑을 빠져나왔답니다. 이미 짐은 다 싸서 친정으로 옮겨두었기 때문에 저는 그날로 바로 아들과 친정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지겨웠던 이혼 소송이 시작됐어요. 그쪽 집안도 돈을 엄청 들여서 변호사를 고용했더라고요. 진짜 양육권과 친권 때문에 그 집구석이랑 엄청나게 싸웠어요. 제가 병원에 가서 그 난리를 쳤으니 남편 놈과 상간녀가 병원에서 잘린 건 당연한 일이었죠. 한창 소송 중이던 어느 날 남편 놈이 제 학원 앞에서 얼쩡거리고 있더라고요. 백수인 건 알았지만 아주 볼품없이 변해 있더라고요. 어디서 쥐어 터졌는지 얼굴에 멍에 밴드 자국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누구 마음대로 내 학원 앞에서 알짱거려. 그쪽 때문에 학원 이미지 나빠지면 어쩌려고? 당장 안 꺼져? 여보, 제발 잠깐 얘기 좀 해. 제발 부탁이야. 내 꼴 좀 봐. 잠깐이면 돼, 응? 그렇게 차갑고 못됐던 인간이 아주 순한 양처럼 눈을 내리깔고 부탁을 하는 게 얼마나 꼴값이던지요.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고 하길래 팍 쳐버렸죠. 그년 내 앞에서 착한 척 순진한 척은 다 하더니 아주 무서운 기집애였어. 병원 잘려서 학교 복학하더니만 연락을 계속 피하더라고. 그러더니 인연이 나더러 헤어지자고 하잖아. 내가 준 거 다 내놓으라고 하니까 연락 딱 끊어버리는 거야. 지금 그걸 나한테 왜 말하는데? 네 편이라도 들어달라는 거야 뭐야? 어이가 없네 진짜. 내가 완전히 꽃뱀한테 당했다는 걸 당신한테 알려주는 거야. 난 당신하고 이혼할 생각 없고 나도 피해자라고. 그러니까 소송 취하하고 우리 대화로 좀 풀고 화해하자. 응? 내가 그렇게 대화 좀 하자고 할 때는 개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뭔 대화 같은 소리야? 어디서 흠씬 두드려 맞은 것 같은데 내가 좀 더 해줘봐. 그년 학교에서 남자도 사귀었다고. 내가 준 아이패드도 그 자식을 줬고 둘이 좋다고 다니더라고. 한마디 했더니 그 자식이랑 시비까지 붙고. 내가 요즘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할 사람이냐고. 늙은 나이에 아주 삼각관계 제대로 경험해보시네. 드라마를 찍네 아주. 이 미친 작자야. 젊은 놈한테 맞고 다니고 꼴 좋다. 이제 곧 스토킹으로 빨간 줄도 가겠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 우리 아빠가 정재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니네 집처럼 너 하나 의사 만든 거 하나 갖고 자랑질하는 집구석이랑 같아. 너 스토킹으로 경찰서 조사받았다고 바로 알려주더라. 이 찌질한 인간아. 어디 가서 나 안다고 하지 마. 쪽팔리니까. 남편이 눈물까지 훌쩍거리면서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얼굴을 비비는 짓거리를 하지 뭐해요. 저는 너무 소름 끼쳐서 남편을 다리로 뻥 차버렸답니다. 여보,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잘못한 거 많은 거 인정해. 당신이 떠나고 나니까 얼마나 나한테 잘해줬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됐다고. 이혼 소송 취하해줘. 제발. 너는 끝까지 네 아들은 잘 지내는지 괜찮은지 안 물어보는구나. 이것도 다 이혼 소송에 반영이 되겠지. 난 네 면상 다신 보고 싶지 않으니까 찾아오지 마. 또 찾아오면 그땐 우리 아빠가 상대해 줄 거니까. 6개월의 피 튀기는 이혼 소송이 마무리가 됐어요. 당연히 제가 친권과 양육권은 가져왔죠. 그동안 남편 놈이 아들을 하루라도 봐준 적이 없는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파트 비롯해서 재산 절반 가져왔고 위자료로 5천만 원 받았고요. 그까지 푼돈이야 뭐 상관없었어요. 판결이 난 날에 시모가 법원까지 쫓아와서
저를 잡고 통곡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안 된다, 우리 장손. 이건 다 잘못됐어. 네 아버지가 손 쓴 게 분명해. 어떻게 장시성을 가진 내 손주를 뺏길 수가 있어? 유책 배우자 때문이 아니더라도 아이는 지금까지 키웠던 사람한테 양육권 주는 거예요. 그동안 그 인간이 애한테 관심 없는 거 뻔히 알았잖아요. 그러면 아줌마라도 장손 좀 봐주지 그랬어요. 명절에나 본 게 다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우리 장손이래? 아, 좀 비켜요. 상간녀 소송은 진작에 나왔고요. 그 기집애한테 코 묻은 돈 1,000만 원 받았어요. 이걸로 끝내면 섭섭하죠? 저는 두 인간들을 위해 마지막 무대를 마련했어요. 그 기집애 학교 앞으로 가서 정문 앞으로 나오라고 불러냈죠. 겁은 났는지 금방 튀어오더라고요. 아, 진짜 짜증나. 아줌마,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합의금도 줬잖아요. 다 끝난 마당에 왜 오라 마라 해요? 아줌마가 뭔 권리로? 넌 다 끝났다고 생각해? 난 이제부터 시작인데. 그 꼰대랑도 이제 끝난 마당에 뭐 어쩌라고요? 아줌마도 이혼했다면서요. 근데 난 왜 찾아왔어요? 설마 돈이 더 필요해요? 아, 너 진짜 웃긴다. 설마 내가 너한테 돈 달라고 왔겠어? 내 한 달 수입이 네 1년 등록금보다 많을 텐데. 그때 마침 제 연락을 받고 온 전 남편도 도착했더군요. 그 차갑고 나쁘던 인간이 얼마나 순해졌는지 제 전화를 받자마자 어디든 부르면 갈 거라며 생쇼를 하더라고요. 사랑했던 두 남녀가 아주 오랜만에 만났는지 서로 딱 마주치고는 얼굴이 구겨지더라고요. 아, 뭐 어쩌라고 진짜. 저 꼰대까지 학교 앞으로 불러서 나 망신이라도 주려고? 어린애 인생 망치면 좋아요? 당장 둘 다 가라고요. 그러는 넌 내 결혼 생활 망치고 우리 아들한테선 아빠까지 뺏어갔는데 그건 어쩔 건데? 우리 아들 인생 네가 책임질래? 야, 너 잘 만났다. 그렇게 연락해도 번호까지 바꿨던데. 내가 준 거 다 가져오라고 수백 번 말했지. 이딴 식으로 피하면 될 것 같아? 이 꽃뱀 같은 기집애가. 내가 그걸 왜 줘야 되는데? 서로 즐기고 선물로 준 거잖아. 그리고 내가 받기 부담스럽다고 했는데도 자꾸 사다 바친 게 누군데? 받기 싫었다면서 갖고 싶은 거 목록까지 적어줬냐? 나이도 어리고 개뿔 능력도 없는 게 명품이라고 밝히기는. 야, 소송 걸 거니까 그 전에 당장 토해내. 100번, 1000번 말해보셔. 나한테 또 연락하고 그러면 난 무조건 스토킹으로 신고할 거야. 둘이 싸우느라 격양돼서 주변에 학생들이 쫙 둘러서서 구경하는 것도 전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이쯤 되면 학교에도 소문은 충분히 나겠다 싶었죠. 저는 말없이 상간녀 앞으로 다가가서 종이 한 장을 내밀었죠. 그걸 본 상간녀가 흔들리는 눈빛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이거 뭔지 알지? 네가 상간녀라는 판결문이야. 어떤 증거보다도 강력하고 네 인생을 졸졸 따라다닐 족쇄랄까? 너 이제 23살인데 하필 나한테 걸려서 어쩌니? 그러니까 상대를 봐가면서 나쁜 짓을 했어야지.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해주는 경고야. 앞으로 열심히 잘 살아봐. 열심히 공부해서 취직도 하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키우고 이혼도 하고 내가 그 순간순간마다 이 판결문 들고 가서 축하해 줄게. 뭐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평생 너 지켜보면서 네가 어떤 인간인지 계속 이 판결문으로 알려주겠다는 뜻이야. 네가 몇 번 결혼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마다 보자. 그때 주변에서 웅성대는 소리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구경한다는 뜻이었죠. 제 말뜻을 알아들은 상간녀는 얼굴이 하얘져서 벌벌 떨면서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잘못했어요. 저도 진짜 억울해요. 명품 좀 갖고 싶어서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진짜 반성하고 있어요. 다신 안 그럴게요. 그런 반성은 네 부모한테나 해.
네 잘못된 선택으로 도대체 몇 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지 평생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살아봐. 이번엔 그 모습을 멍하니 보고 있는 남편놈한테 다가갔죠. 남편이 흠칫 놀라 뒷걸음질을 치더라고요. 당신이랑 나는 오늘 이후로 다신 안 볼 사이야. 혹시나 서준이 핑계대면서 연락할 생각 꿈에도 하지 마. 서준이는 이제 당신 아들 아니야. 만약 또 찾아오면 법적으로나 불법적으로나 모든 방법 총동원해서 너 밟아놓을 거야. 알았어? 그동안 남편이라고 봐주며 살았던 세월이 10년이네요. 근데 저 엄청 철저하고 무서운 성격이거든요. 우리 친정아버지와 비슷한 면이 많죠. 그동안 봐주니까 아주 바가지로 보였나 봐요. 저를 막대했던 남편한테 제대로 복수해줬답니다. 하지만 아직 복수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물론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저 대신 신경 써주고 계신답니다. 이혼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전 남편 놈은 지금까지 그 어떤 병원에 취직도 못하고 백수로 살고 있어요. 전 남편 놈이 어느 병원에 면접봤다는 소리가 들려오면 아버지가 그 병원 아는 사람 통해서 어떻게든 압박을 넣어서 무산시키고 있거든요. 저도 몰랐다가 이번에 친정에 가서 알게 됐네요. 내 딸 배신한 놈이 잘 먹고 잘 살게 둘 수는 없지. 내가 어떻게든 그놈 망하는 거 보고야 말 거다. 내가 그놈한테도 경고했어. 개원해봤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망하게 할 거라고. 지금까지 무서워서 개원도 못하고 있지 않냐? 물론 할 돈도 없겠지만. 허튼 짓만 안 했어도 아버지는 개업까지 해주실 생각도 하셨던 모양인데 말이죠. 지가 잘난 줄 알고 경거망동한 대가가 처참하죠. 이제는 제 인생에서 사라진 인간이니까 저는 신경도 쓰지 않고 살고 있답니다. 저는 학원 운영하면서 아들과 둘이 오손도손 잘 살고 있어요. 아이는 원체 아빠랑 정없이 살아서 그런지 아빠의 빈자리도 전혀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전 상간녀가 무럭무럭 자라서 취직도 하고 결혼할 때를 기다리고 있네요. 힘들었던 시간은 다 잊어버리고 아들과 함께 씩씩하게 사니까 삶이 더 즐거워졌답니다.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도 모두 행복해지기 위해서 힘들어도 우리 끝까지 싸워서 이기자고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